안녕하십니까.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이상욱입니다. 오늘은 성전 시대를 마감하는 헤롯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에 스룹바벨 성전터 위에 개축을 시작하여 1년 6개월 만에 준공하고 그 후손들이 성전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하여 AD 64년에 최종 완성하였습니다. 성전 재건축에 앞서 헤롯 대왕은 다음과 같은 연설문을 통하여 은연중에 자신도 유대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공사에 대한 계획을 백성들에게 미리 말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헤롯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연설문을 읽어갈 때에 그 속에 숨어있는 헤롯의 뜻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설문은 BC 20년에 헤롯 대왕의 연설문입니다. 내가 보위에 오르고 이룬 모든 사업들은 나의 백성들과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새삼스레 언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세운 건축물들이 비록 나에게는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안전보다는 적었을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러분의 요구대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계속하여 세운 것도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다 잘되게 하기 위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번영의 상태로 유대국을 강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와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가 정복한 곳에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여 세운 다양한 건축물로 우리나라를 아름답게 했던 일에 관하여 내가 여러분에게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험적인 계획은 우리가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지어바친 이 신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처음 성전보다 높이가 60규빗 모자랍니다. 바로 솔로몬이 지은 첫 성전이 지금 것보다 더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의무에 대하여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성전이 첫 성전보다 작았지만 작은 것이 그들의 결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와 히스타스페스의 아들 다리오가 성전의 규모를 미리 결정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후손들과 후에는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복종함으로 해서 처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규모처럼 복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금 지배자로 여기 존재하고 있고 평화의 시대도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므로 부와 많은 양의 세입도 비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지배자들인 로마와 중요한 인물들도 나의 충실한 친구들입니다. 나는 이제 이전 시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왔던 성전 재건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경건한 행동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한 우리 왕국의 선물을 하나님께 충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제15권 11장 1에 나와 있는 헤롯의 연설 전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설문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기원전 시대에 이런 연설문이 지금껏 남아 있었고 또한 그 내용에 저는
두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연설문을 보면 헤롯은 매우 명석하고 탁월한 판단력의 소유자인 듯합니다. 이방인의 굴레를 뛰어넘으려고 갖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대인은 그를 점점 멀리하려 합니다. 헤롯은 그들에게 다가설 최후의 방법인 성전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연설을 듣고 놀랐으나 기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 지금 있는 수르바벨 성전마저 철거하고 짓다가 도중에 그만둔다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였다고 합니다. 헤롯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안 심리를 알아차리고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의 사전 확보가 되기 전에는 지금의 스룹바벨 성전을 헐지 않겠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헤롯은 성전 건축을 일사천리로 추진합니다. 돌을 운반하기 위해 마차를 1000대 이상 준비하였고 가장 숙련된 기술자 1만 명을 선발하였으며 1000명 이상의 제사장 에봇을 구입하였습니다. 석공과 목공들을 일정 기간 훈련도 시킨 후 곧 성전 개축을 시작하여 약 1년 반 만에 성전 건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이보다 앞선 어떤 사람보다도 경비를 많이 들여 화려하게 건축하였고 그 규모, 그 예술성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헤롯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죽이고 권력의 위기감을 느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이세이야의 남아들까지 죽인 그런 사람의 연설이라고는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면서도 은근히 모든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연설의 핵심인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고 왜소하며 낡은 수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연설을 마치고 있습니다. 헤롯은 연설문에서 세계의 지배자들인 로마와 주요한 인물들도 나의 충실한 친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이두메인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어 약 90년간 이어지는 헤롯 왕제가 탄생되어 권력을 누리게 되었는지 잠시 가계도를 보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가계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티파트르 1세는 헤롯의 할아버지로 허스몬 왕조의 알렉산더 얀네우스에 의해서 이두메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2세는 BC 63년 1차 삼두정치의 거두 봄페우스를 도와서 봄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 다른 삼두정치의 거두 로마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는 그 유명한 루비콘강을 건너와 프톨레미의 애국까지 추격해서 정적인 봄페우스를 죽입니다. 정적을 제거한 카이사는 1년 가까이 애굽에 머물면서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집니다. 이때 마침 골치 아픈 파르티아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카이사르를 대신해서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2세가 해결하여 주므로 카이사르는 그 안티파터 2세를 유대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티파터 2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로마 카이사르는 그의 장남 파사엘 안티파트 2세의
사남 일녀가 있었는데요. 장남 파사엘에게 유다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하고 사남 헤롯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헤롯은 카이사르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그 죽음, 암살당한 것을 편지로 알려서 복수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도 합니다. 카이사르가 갑자기 재혼한 아내의 아들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자 로마는 2차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세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됩니다. 헤롯은 이 중에서 특히 동부 지역을 통치하던 안토니우스에게 접근을 해서 선물과 뇌물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만나 친분을 쌓아가며 갖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한편 헤롯의 형 파사엘이 파르티아인들에게 죽고 처할아버지 요한 힐카누스 2세가 허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에게 귀가 잘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잠깐 허스몬 왕조의 가계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허스몬 왕조의 가계인데요. 여기서 금방 얘기한 그 요한 힐카누스가 이제 그 파르티아인들에게 이제 그 파사일이 죽고 요한 힐카누스는 허스몬 왕조의 안티고누스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허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안티고누스가 요한 힐카누스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이제 자기 계열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그때 그 치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인데도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귀는 그 대제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체에 그 흠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7번째 허스몬 왕조의 왕이었던 살로메 알렉산드라, 이 사람이 이 왕이었었는데 여자는 대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왕이 대제사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면 대제사장을 누구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시켜야 되는데 그 요한 힐카누스 여기한테 대제사장을 시키고 여기 아리스토부루스 이 아들에게는 군대 장관을 시켰어요. 군대 장관을 시켰는데 이 살로메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기를 아리스토부루스에게 왕권을 주고 여기는 뭡니까 대제사장직을 주었는데 여기서 이제 귀를 잘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사건건 여기하고 요한 힐카누스하고 아리스토부루스 2세하고는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요한 힐카누스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다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게 되었으며 자신에게도 어려운 일이 계속되자 헤롯은 로마에 올라가 제2차 삼두정치 거두 안토니우스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동안에 헤롯에게 받은 여러 가지 선물, 뇌물, 또 친밀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삼두정치 동료인 그때 그리고 집정관이었던 옥타비아누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원로원에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천을 합니다. 파격적인 것이죠. 헤롯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원로원에서도 7일 만에 그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어서 헤롯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허스몬 왕조, 즉 자기의 처남인 아리스토블루스 3세, 이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이 맡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허스몬 왕조를 끝내고 자기에게 유대인의 왕이란 것을 원루원까지 승인을 해버려 가지고 이제 헤롯은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헤롯의 가계도를 잠시 보면은, 헤롯은 부인이 5이 있었습니다. 도리스, 마리아메 1세, 마리아메 2세, 말다케, 클레오파트라. 이 중에서 유대 사람이 3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스는 이두메인이고 말다케는 사마리아 부인이었는데, 이 첫째 부인은 좀 비천한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이 마리아메 1세, 2세하고 결혼하면서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혼을 해버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유대인 부인이 셋이었었고 사마리아 부인이 하나가 있었던 거죠. 하나가 있었던 건데, 헤롯은 이혼을 하고서 나중에 마리아메 1세나 이쪽이 너무나 대가 세고 자기가 허스몬 왕조의 딸이었다 생각을 해서 좀 헤롯을 업신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헤롯이 상당히 도리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도리스의 아들이었던 안티파트르, 이게 3세가 되는 거죠. 안티파트르 3세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살로메, 그러니까 헤롯의 누이죠, 살로메하고 안티파트르 이제 3세 도리스의 아들이죠. 아리가 음모를 했다 해서 마리아메 1세를 죽이는 거죠. 또 헤롯이 죽이는데, 아들도 죽이고 다 죽이죠. 죽이는데 나중에 이거를 죽인 것을 후회를 해서 또 헤롯이 임종 5일 전에 자기 후계자로 세웠던 안티파트를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헤롯은 정말 자기가 이두메인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허스몬 왕조, 유대인하고의 관계를 맺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허스몬 왕조의 유력한 딸들과 결혼을 했던 거죠. 네. 자세한 것은 중간기에 헤롯 계보나 허스몬 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동부 지역을 통치하던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자 남편인 공동 통치자 플루테미 13세를 클레오파트라의 요청으로 죽이고 그녀와 결혼한 후 9년 가까이 애굽에 머물게 됩니다. 헤롯은 여전히 안토니우스를 기념하여 예루살렘 성내에 가장 높고 튼튼한 안토니우스 요새도 만듭니다. 안토니우스는 삼두 정치를 마감하는 옥타비아누스와의 일전을 악티움에서 패배합니다. 함께 참전했던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 함께 자결을 합니다. 이로써 미모와 술수로 헤롯까지도 홀리고 로마를 뒤흔들어 놓았던 세기의 요부 클레오파트는 사라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안토니우스를 편애하였고 이 악티움 해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처벌을 받아 정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그러나 그렇게 앉아만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직 머물고 있던 로도 섬으로 급히 배를 몰았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자기의 왕관을
옥타비아누스 앞에 벗어놓고 간청하지도 않았고 담대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변명을 합니다. 제가 BC 31년 헤롯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변명했던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 헤롯이 했던 전문 그대로입니다. 저는 안토니우스와 가장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제가 안토니우스와 함께 악티움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아랍인들이 우리를 배반하여 그들을 토벌하느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안토니우스에게 제가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하여 극히 작은 돈과 옥수수를 보냈습니다. 사람이 친구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를 은인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몸과 영혼과 재산을 다 은인에게 주어 모든 위험에서 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전투에서 패전하도록 방관하지만은 않았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당하게 처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토니우스가 분명히 불행해지리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토니우스에게 유용한 동료 전우는 아니었지만 충실한 상담자 역할은 해왔습니다. 저는 안토니우스에게 그의 권력을 잃지 않고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클레오파트라를 처형하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죽게 되면 안토니우스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폐하와 화해하게 되어 더 이상 적대감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성급한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불리하게 되었고 폐하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각하가 안토니우스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제가 안토니우스를 섬긴 일에 대해 재판하실 경우 저는 제 행동에 대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매우 좋아했다는 것이 공개된다 해도 제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일 폐하가 이 사건에서 안토니우스라는 특정 인물을 떠나서 그냥 제가 저의 은인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우정을 가진 사람인가만을 조사하신다면 제가 폐하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성의 대상이 안토니우스에서 폐하로 이름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확고한 충성으로 폐하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 승자 앞에 선 패자의 용기 있는 자기 변론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변론을 듣고 가이사는 헤롯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가이사는 헤롯이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가이사는 관대하고 도량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발된 모든 행동을 용서하고 오히려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가이사는 헤롯에게 왕관을 다시 되돌려주고 안토니우스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충성하라고 격려하고 헤롯을 칭찬까지 했습니다. 헤롯은 이후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문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전대미문의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왕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출생하였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는 즉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큰 핸디캡을 안고 평생 동안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야곱의 형 에서의 혈통인 에돔 족속 즉 이두메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외교력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이러한 약점을 덮기 위하여 일찍이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 2세는 허스몬 왕조에서 이두메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자 할례를 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이두메인의 동족인 첫 부인 도리스와 이혼하고 허스몬 왕조의 손녀딸 그리고 대제사장의 딸과 또 다른 유대인과 결혼하여 절반의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의 결정적인 환심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수백 년 된 낡고 쇠락한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고 넓게 개축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을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 지성소는 이렇게 길이가 20, 폭도 이제 20이 되겠죠, 사방. 그리고 이 길이, 성소의 길이는 40규빗, 그래서 합쳐서 60규빗인데, 여기에는 이제 회랑이 있습니다. 회랑이 있고, 높이는 60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가 지금 10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실제 다른 데 나와 있는 하고는 치수가 상당히 많이 다른데, 헤롯이 본인이 직접 연설문에서도 나왔는데요. 헤롯 성전의 규모는 길이가 100규빗 50m이고 솔로몬 성전보다 20규빗이 더 길었고 주랑의 높이도 20규빗을 더 높여 140규빗이 되게 하였으며 성전들은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AD 64년에 주위의 계곡을 메워서 약 6만 평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평면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모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면도인데요. 이게 이제 지성소, 성소가 있죠. 이 앞에는 현관 주랑이 있고, 이 옆에는 조그마한 방들이 많이 좌우로 많이 있습니다. 복도도 있고, 이런 모양이었어요. 여기가 물론 뭐 번제단이 앞에 돼 있고요. 여기는 뭐 뜰이죠, 뜰. 이쪽에도 뜰이 있고 좌우로 뜰이 있습니다. 좌우로 뜰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그 성전 자체에 이런 평면만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 헤롯 성전은 다시 넘어갈게요. 헤롯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주랑의 높이가 120이었거든요. 이 120규빗이었는데 그 헤롯이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높이가 60이어 가지고 너무 낮다, 초라하다. 그래서 자기는 솔로몬 성전보다도 주랑의 높이를 20규빗을 더해서 140규빗으로 하겠다. 이것을 140규빗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40규빗이 안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140으로 했는데 20규빗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완성은 역시 그 140이 아니고 120규빗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뭐 특이한 사항들은 뭐 이게 그림이나 문헌에 특별히 없습니다. 이 내용들만 좀 보시고 정말 화려했다. 정말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화려하고 얼마나 이 높이가 높고 이 지대를 높였잖아요. 또 지대를 엄청 여기 기둥들 보이죠? 옆으로 희미하게 보이는데 지대를 높여가지고 예루살렘 성 어디에서나 이 높은 부분이 성전에 다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증축된 지 6년 만에 로마 베스파니아누스 황제와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에게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날과 동일한 날이라고 합니다. 무너진 헤롯 성전 태에는 638년 모슬렘의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하여 주님의 교회로 교회의 이름을 바꾸었으나 1187년 또다시 살라딘이 성지를 정복하여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은 1516년 오스만 투르크의 슐레이만 1세에 의하여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성전 황금돔은 요르단이 관할하면서 1959년과 1993년 요르단의 왕과 하심 가문에 의하여 24K 순금으로 돔을 덮어씌웠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롯 대왕과 헤롯 가게의 유대 나라 치세는 중간기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예배의 형태와 그리고 제2의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